잠시 후 여러분은 삼국지의 주인공 조조의 이야기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후한 말기의 환관 조등은 삼국지의 주인공 조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환관 중 최고 위직인 중상시에 올랐으며 십상시가 환관으로 임명될 때 직인을 찍어주는 태감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한 말 권력을 장악한 십상시들을 쫓아 조등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조등은 환관이었기에 자식이 없어 조숭을 양자로 들였고 조숭은 훗날 조조를 낳았습니다. 조조는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여러 재능이 뛰어났지만 방탕한 행동과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걱정한 조조의 숙부는 여러 차례 조조의 아버지인 조숭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길에서 숙부를 마주치자 얼굴을 일부러 일그러뜨리며 갑자기 심한 풍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숙부가 이 일을 조숭에게 전하자 조숭은 조조를 불러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얼굴은 멀쩡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처음부터 풍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숙부의 사랑을 잃어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로 조숭은 숙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고 조조는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조의 라이벌인 원솔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시집가는 여인을 몰래 납치하려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솔은 가시덤불에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조조는 범인은 여기 있다고 외치며 달아났습니다. 원솔은 그 소리에 놀라 통증도 잊은 채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조조에게 항의하자 조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조조에 대한 여론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망 높은 교연이 세상에 어지러워지면 이를 구제할 인물은 조조라고 평가하면서 조조의 명성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후 조조가 인물평론으로 유명한 허솔을 찾아가자 허솔은 그를 보고 치세에는 유능한 신하여 난세에는 간악한 영웅이로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이후 조조는 가문의 영향으로 20세에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수도 북문의 경비를 담당하는 낙양 북부위에 임명되어 문을 수리하고 5가지 색의 봉을 제작해 문 양쪽에 걸어두었습니다. 또한 규정을 어긴 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엄격히 처벌하였습니다. 어느 날 십상시 중 한 명인 건석의 숙부가 통금시간 이후 도성문을 통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이를 문제 삼아 이곳은 천자가 계신 도성의 관문이고 사서로에 열어주면 도적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다며 곤장을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석의 숙부가 사망하였고 이 일로 조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십상시들은 크게 분노하였지만 조조가 나는 단지 규정대로 처분했을 뿐이다라고 말하자 조등의 손자인 조조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처벌은 보직이동에 그쳤고 조조는 지방의 현령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젤은 효령황후 송씨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핑계를 들어 송씨 일가를 몰살시켰습니다. 이 일로 송씨와 사돈관계였던 조씨 일가에게까지 화가 미쳐 조조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2년 만에 간신히 복직에 성공한 조조는 의랑으로 임명되어 낙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의랑 시절 영제에게 부정부패를 바로잡자는 내용으로 여러 일을 상소하였습니다. 이에 영제는 조조를 기특하게 여겨 조조의 청을 들어주는 듯 하였지만 십상시들이 득세하던 조정에서 상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에 낙담한 조조는 상소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조조는 기도위로 임명되어 전투에 참여하였고 영천 지역의 적을 토벌한 공로로 제남상에 임명되었습니다. 제남상으로 부임한 조조는 관내 18년 중 8년의 장리를 면직시키고 사당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던 패단을 바로잡는 등 선정을 펼쳤습니다. 그 공으로 조조는 동군 태수로 임명되었지만 그동안 황제의 측근인 권신들에게 여러 차례 미움을 샀던 탓에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낙향한 조조는 성 밖에 별장을 짓고 독서와 사냥에 몰두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영제 말년 조조는 낙양에 있는 동안 평생의 라이벌 유비를 만났습니다.
당시 유비는 하급 관직을 전전하며 떠돌고 있었고 이 시기에 잠시 조조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조조는 훗날 조조의 핵심 세력이 되는 조인, 하후돈, 하후연, 조홍 등과 함께 병력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관우, 장비 등을 얻은 유비와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서량의 한수가 반란을 일으키자 영젤은 중앙군 강화를 위해 서원 8교위를 창설하였고 조조를 불러 전군 교위로 임명하였습니다. 한편 낙양은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대장군 하진이 죽임을 당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동탁은 189년 9월 소제 유변을 폐위하고 홍농왕으로 강등시킨 뒤 유엽을 헌제로 옹립하였습니다. 동탁은 조조에게 관직을 제안하였지만 조조는 이를 거절하고 이름을 바꾼 뒤 새끼를 통해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동탁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조조는 옛 친구 여백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자신을 잡으려 한다고 착각하여 밤중에 여백사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후 정체가 발각되어 구금되었으나 조조를 알아보는 이가 있어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권력을 장악한 동탁이었지만 낙양 내에서의 입지는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재 폐위를 두고 격렬히 대립하다 낙양에서 도망친 원소를 사면하고 발해 태수로 임명하는 등 명망 높은 인물들을 각지의 자사와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물론 발언력이 높은 원소가 반기를 들 것을 경계해 한복을 기주목으로 삼아 감시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의 견제책을 세워두었지만 동군 태수로 있던 교모가 동탁을 칠 것을 촉구하는 경모를 전국에 배포하자 동탁 타도를 외친 영웅들이 전국에서 거병하였습니다. 이후 동탁에게 반기를 든 각 주군의 자사와 태수들은 원소를 맹주로 추대하며 동탁 토벌군을 결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조조는 동탁에게서 막 벗어났고 마지막 관직이 중앙직인 효기 교위였던 탓에 지방에서의 기발이 약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의병을 모집하고 동탁을 토벌하고자 하였습니다. 189년 12월 진류에서 병사를 일으킨 조조는 여러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모았고 이후 이들을 이끌고 동탁 토벌군에 합류하였습니다. 190년 1월 조조는 스스로 분무장군이라 칭하며 동탁 토벌을 위한 반동탁연합군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장막, 장초, 유대, 교모 등 연주 지역의 관리들이 집결해 있던 산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정에서 정식 임명되어 파견된 지방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손잡고 중앙정부를 향해 군을 일으킨 일은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동탁이 황제를 폐위하고 겨우 9살의 유협을 꼭두각시 황제로 내세운 탓에 정통성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동탁은 연합군이 소재를 구심점으로 삼아 포기운동을 벌일 것을 우려하여 소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90년 2월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낙양에 남아있던 원시 일족 60여 명을 잔혹하게 주살하였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맹주인 원소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보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원소에 대한 동정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소의 명성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기주목 한복은 원소의 위세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여 군량 수송을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연합군은 공세는커녕 고립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산조에 주둔하고 있던 조조는 적극적인 교전을 주장하였으나 장막을 비롯한 지역 관리들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조는 자신의 병력만을 이끌고 독자적으로 출전하였고 변수에서 서영의 반격을 받아 군이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양주자사 진원의 도움으로 하후돈, 조홍과 함께 양주를 향해 4,000명의 병력을 징병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예주 패국 용항현에서 병사들의 반란으로 대부분의 병력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1,000여 명의 병사를 새로 모은 조조는 원소가 있는 한해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내부 사정은 더 심각하였습니다.
유대와 교모는 서로를 미워하였고 유대는 결국 교모를 살해한 뒤 왕병을 동군 태수로 삼았습니다. 원솔은 헌제가 동탁에 의해 옹립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황족 유우를 새 황제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조조는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조조는 과정이 어떠하였든 황제는 황제이며 두 황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우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추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연합군은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데도 실패하였고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동탁 연합군은 초반의 위세와는 달리 내부의 분열과 무질서 속에 동탁과 본격적인 전투 한 번 제대로 벌이지 못한 채 191년 1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반동탁 연합이 해산된 이후 조조는 한 해에 머물며 원소와 행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191년 7월 원소는 한복을 협박하여 기주목의 지위를 강탈하였습니다. 당시 원소와 대립하던 흑산적 두령, 수고, 우독, 배교 등이 연주의 동군과 기주의 위군을 침입하였는데 동군 태수 왕경은 이를 막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소는 조조에게 동군의 흑산적을 토벌하게 하였고 조조는 배교를 격파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원소는 조조를 동군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조조는 동군을 근거지로 삼아 흑산적, 황건적의 잔당 등을 대파하며 전력을 확장하였습니다. 한편 연주는 100만에 달하는 환건적 잔당의 공격을 받았고 이를 막으려 했던 연주자사 유대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조조의 부하 진궁은 유대의 부하들을 설득하여 조조를 후임자로 추대해 황건적과 싸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북상 포신이 이를 지지하면서 조조는 연주를 구원하고 유대의 세력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항복한 병졸 30여만 명과 남녀 100여만 명 중에서 정예를 선별하여 청주병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지켜본 원소는 조조를 연주목으로 삼았습니다. 조조는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고전했으나 결국 승리하여 그들의 항복을 받고 100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흡수하며 연주의 최강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원소는 공손찬과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평원상 유비, 서주목 도겸 등과 연합하여 사방으로 원소를 공격하였습니다. 조조는 원소가 공손찬 및 유비와 대립하는 사이 도겸과 원수를 막는 역할을 하였고 공손찬 진영은 결국 모두 격파되었습니다. 193년 유표와 싸우고 있던 원술은 남쪽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방향을 돌려 연주를 침입하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도겸을 견제하기 위해 견성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반격에 나서 원수를 격파하였습니다. 원술은 흑산의 맹주, 장현과 연합하고 이민족까지 끌어들여 조조를 남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원소와 협력하여 공동전설을 형성하고 유표는 원술의 후방을 공격하였습니다. 한편 원술은 조조를 공격하였지만 참패하여 전세는 조조에게 기울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원술을 추격하여 예주까지 진격하였고 원술은 예주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양주로 달아나 재차 기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원술과 교전하는 사이 도겸은 천자를 자칭한 도적 궐선과 손을 잡고 태상군 등 연주와 서주의 경계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도겸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를 격파하고 돌아온 조조는 가을부터 반격을 시작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도겸을 격파하며 10여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도겸은 담성을 지키며 농성하였고 조조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분풀이로 시체가 강을 메울 정도로 서주 지역의 백성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서주 대학살이었습니다. 서주 대학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후한의 13개 주 가운데 하나였던 서주 전체를 초토화시킨 대규모 학살이었습니다. 당시 서주의 면적은 현재의 남한보다 넓었으며 인구는 100만 명이 넘고 물산과 인재가 풍부한 지역이었으나 조조의 학살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조조는 서주 전역에서 어린이, 노약자, 심지어
닭이나 개와 같은 가축까지 모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사술은 시체 때문에 막혀 흐르지 않았고 5현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조조가 서주 원정을 떠난 사이 내부에는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진궁은 조조를 배신하고 진류태수 장막을 끌어들였으며 장막은 여포를 연주로 들여보내 조조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주의 대부분이 장막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조는 측근인 순욱을 비롯한 인물들의 활약으로 간신히 몇 개 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막의 치밀한 공작으로 인해 여전히 조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은 3현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연주는 9개 군, 80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전체 지역의 90% 이상을 상실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침공하자 제갈근과 제갈량 형제, 노숙, 태사자 등 여러 인재들은 그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는 사이 그의 옛 친구 장막과 연주를 지키던 진궁은 조조에게 반기를 들고 여포를 앞세워 연주를 장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조는 보경에서 궁지에 몰렸고 전국을 휩쓴 메뚜기 떼와 흉년으로 인해 전투 병력까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흉년 속에서 둔전병을 이끈 조조의 남은 병력은 고작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여포가 이끄는 진궁의 구원군 1만을 대파하며 세력을 회복하고 치중을 획득했습니다. 손자병법 주석에 따르면 조조는 논밭 근처 제방을 이용해 적을 도발하고 역습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조는 2년에 걸친 공방과 수많은 난관 끝에 점차 연주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6년 조조는 헌제를 옹립하고 스스로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어 수도를 낙양에서 허창으로 옮기고 여러 개혁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건의를 받아들여 둔전제를 시행하고 농업에 전념하는 농민을 모집하여 허도 주변에서 경작하게 함으로써 곡물 100만 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조는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식량을 충실히 비축하고 천하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유비가 여포에게 합의를 빼앗기고 조조에게 피신해 왔습니다. 참모 정우군, 유비는 결코 남의 밑에 오래 머무를 인물이 아니니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진언하였으나 오히려 조조는 유비에게 음식을 하사하며 보호하였습니다. 197년 조조는 완으로 진군하여 장수를 항복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장수는 조조를 배신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조는 맏아들 조항과 조카 조안민, 부하 전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조는 맏아들 조항의 죽음보다 충직한 전위의 죽음을 더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198년 조조는 장수와 유표의 연합군을 안중에서 격파하고 합의에서는 여포를 사로잡아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원수를 토벌하고 장수를 다시 굴복시켜 받아들임으로써 혼란 속에서도 점차 천하의 질서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원술 토벌의 유비를 파견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주자사 차주가 유비의 반란군에게 급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조조는 친히 출진하여 유비를 격파하였으며 유비의 처자식을 붙잡고 관우를 항복시켰습니다. 이후 원솔은 자신에게 피신온 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원소와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루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소와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전초전은 먼저 백마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조는 원소의 맹장, 알량과 문추를 처단하고 유업의 진원에 따라 원소의 궁수부대에는 투석기를, 굴자굴에게는 참호를 이용해 대응하는 등 뛰어난 지략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전황은 불리해지고 아군은 군량과 병참 부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평소 대담하던 조조조차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순욱에게 허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 조언을 구하였지만 순욱은 조조를 격려하며 전장에서 버티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원소의 모사이자 옛 친구인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허유는 오소에 있는 원소의 병참 기지를 기습할 것을 진언하였습니다. 조조는
오소 기습전에 앞서 원소 본진의 방비를 철저히 점검한 뒤 원소군으로 위장한 5,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잠입하였습니다. 조조는 오소의 식량과 군수 물자들을 모조리 소각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켰고 원소군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몰수한 전리품 속에서 원소와 내통하고 있던 조조 부하들의 편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좌우에서 그들을 처단하라고 진언하자 조조는 원소의 대군이 강했을 때 나조차도 어찌 될지 몰라 마음이 흔들렸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였겠는가 라고 말하며 편지를 읽지 않고 모두 소각한 뒤 내통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조조는 북진을 계속하여 원시 잔당 세력을 철저히 격파하였습니다. 원소 토벌을 마친 조조는 중국 대륙에서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8년 조조는 승상의 지위에 올라 삼공의 지위를 없앴으며 이미 대장군이었기에 대장군 대승상으로서 후한 조정 내 실질적 정치 권력과 군권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형주의 유정을 굴복시키고 적벽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과 맞섰으나 결국 군을 철수시키고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였습니다.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전 조조의 아들 조비가 미리 화영도를 정비하고 오림에 도착함으로써 조조는 비교적 수월하게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주유는 적벽에서 지나치게 커진 조조의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형주와 촉을 손쉽게 병합하려 하였으나 조비의 철저한 길정비로 인해 기대한 성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불태운 것으로 알려진 조조의 병선 대부분은 실제로 조조의 것이 아니라 형주의 병선이었으며 불길을 피해 도망친 병사들 역시 본래 조조의 청주병이 아니라 유표의 수군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대륙은 위초고 삼국시대에 접어들며 완전한 통일의 꿈에서 멀어졌으나 조조의 우세한 세력 기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참정군 대부분은 참모와 장군들까지 포함해 역병에 걸렸고 조조는 군을 재정비하기 위해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213년 조조는 위공으로 책봉되었고 자신이 모아둔 막대한 재산을 모두 기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음으로써 군주의 덕목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관대함과 인덕을 본 고위 관직층 신하들 또한 자신들의 재산을 백성들을 위해 나누며 군주와 신하가 함께 백성을 위하는 새로운 시대의 풍속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211년 마초와 한수를 비롯한 반란군이 관중에서 일어나자 조조는 즉시 토벌에 나섰습니다. 반란군은 산과 요새 속에 숨어 견벽으로 방어를 일궈나였으나 조조는 서왕의 진언을 받아들여 나루에서 강을 건너는 척하며 기습해 반란군을 대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조는 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고 물을 뿌려 하룻밤 만에 얼음성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후에 교묘한 이간책으로 마초와 한수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분열시켜 관중을 평정하였습니다. 이후 조조는 212년에 오나라 정벌에 나섰고 213년에는 다시 군사를 일으킨 마초를 토벌하였습니다. 215년에는 한중의 장로까지 항복시키며 매년 지치지 않고 반란군을 상대로 정벌을 완수함으로써 그의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16년 조조는 마침내 위왕에 봉해졌습니다. 이는 훗날 그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헌젤은 이미 실권을 잃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으며 중국 대륙의 실질적 지배자는 조조였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스스로 황제가 되지 않고 후한의 정통성을 존중하며 주 문왕을 따른다는 고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217년 조조는 손권과 다시 격돌하고 219년에는 유비와 한중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조는 하후연을 잃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한중왕으로 즉위하자 분노를 느낀 조조는 사마이의 권유에 따라 오이 손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편 관우가 양양을 점령하고 번성을 포위하자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보내 구원토록 하지만 우금은 사로잡히고 방덕은 처형당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손권에게 형주 공격을 허락하고 2차 구원병으로 서왕을 파견하였습니다.
서왕의 활약 덕분에 번성의 위기는 해소되고 양양도 다시 수복되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서왕에게 양양을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한편 관우를 처단한 송걸은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내오고 조조는 관우를 마치 왕후처럼 제사 지내며 예우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우가 죽은 다음해인 220년 음력 1월 23일 조조는 낙양에서 향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왕에 즉위하자 조비는 아버지 조조를 무왕으로 추증하였습니다. 이후 조비는 헌제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아 황제로 등극하여 위나라를 건국하였고 조조는 다시 태조 무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생전에 누리지 못한 황제의 지위를 사후에 얻게 되었고 위나라 건국의 위대한 초석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조조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기록